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미국 내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는데요. 문제는 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 기반 관세를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낼 경우에 미국 정부는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 경영에도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지금 백악관과 미 행정부가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무효까지 가게 될지 미국 내 상황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의 분열상이 극심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연준 위원들이 서로 다른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살펴보고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증시 조정이 길어지네요. 코스피가 오늘도 지금 하락세였죠. 네, 오늘은 사실 상승 마감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결국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0.19% 하락하면서 3,846.06에 코스닥은 0.87% 하락한 856.4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다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만 오늘 나홀로 매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뭐 개인이나 외국인 매도 폭이 꽤 커서요.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오전에는 코스피가 3,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상승폭을 이제 반납을 계속하더니 오후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 전환했다가 또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또 들어오면 하락 전환 또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변동성이 그야말로 큰 장세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에 시장은 지금 그동안 눌러왔던 제약 요인들, AI 거품론,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지 못한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 하에서 나오는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한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변동성이 큰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3분기 성장률도 발표되고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심리 지수 또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도 네. 나옵니다. 네. 결국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전망에 대한 윤곽이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환율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죠? 네. 예. 지금 환율이 1.5원 오른 1,477.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초반에 환율은 3.6원 하락하면서 1,472원에 출발은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 불확실성도 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하니까 환율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외환 당국은 지금 비상입니다. 네. 이 상태로 두면 환율이 지금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거든요. 조금 전 나온 소식은 정부와 국민연금이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마 환율 안정과 관련한 여러 조치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거듭된 환율 상승으로 지난달의 경우에는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질 실효 환율 지수를 통해서 본 건데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9.09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가 더 하락하면서 이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그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냐 이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10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건데 네. 지금 이게 80 수준까지 떨어진 거니까요. 90을 이제 밑돈 거니까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국제 교역 같은 데서 우리 원화의 가치, 구매력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경제계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얘기 좀 짚어볼까요? 금산분리라는 게 이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를 뜻하죠. 예를 들면 대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4%로 이거를 이제 제한을 걸고 있는 건데요. 목적은 이제 분명하죠. 대기업의 어떤 자금 사유와 과도한 금융 지배, 이에 따른 이해상충이나 금융 시스템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네. 최근 경제계에서 AI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산 분리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냈고 실제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의 이런 부분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사실 시작점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지난달에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이제 정치권을 중심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고 실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즉 첨단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실무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금산분리 제도가 100년 된 제도인데 소위 몇 개 회사의 이런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금산분리 제도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발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반기를 든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입장이 조율될지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 여기에 이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론, 경제부처의 현실론 사이에서 이런 정책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집값 오름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금 이제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 네. 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가구주 가운데 무주택 가구가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7,000여 가구 더 증가하면서 이 규모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입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8년 그 45만여 가구까지 줄었다가 이듬해부터 이제 6년 연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증가폭도 보면 몇천 가구 정도 늘다가 이제 2022년부터는 만 가구 넘게 늘기 시작해서 네. 2023년과 지난해에는 17,000가구대까지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의 30대 집주인, 그러니까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집주인은 3년째 줄고 있습니다. 30대에. 예, 30대에. 그래서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를 보면 지난해 기준입니다. 18만 3,456가구. 전년보다 7,800여 가구가 감소해서 이건 또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 가구,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2.9배
더 많은 것으로 격차도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진 겁니다. 네. 이게 주택 소유 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도 있는데 보면 25.8%를 기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30대 가구주 가운데 30대 가구주인데 4가구 가운데 1가구만 서울에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1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추세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서울의 집값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 영향도 분명히 있죠. 이게 30대 주택 소유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보면 확연히 높긴 합니다. 36%거든요. 물론 이 수치도 역대 최저치이긴 하지만 서울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 이상 높죠. 그러니까 서울 집중 현상, 특히 이제 지금 집값 그 오른 현상이 서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30대 주택 마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이런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혼을 해서 일정 가구를 구성하는 30대들이 많이 점점 이 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LTV 규제 강화 같은 것들로 청년들의 경우도 대출의 힘을 빌려서 결국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죠. 네. 그 집값 부담 때문에 이제 최근 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뭐 초단기 임대가 성행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임대가 얼마나 짧냐면 일주일 단위로 빌리는 그런 단기 임대, 초단기 네, 네. 임대가 확산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단기 임대를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짧은 기간만 거주하는 형태인 거고, 네. 요게 이제 그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특별한 경우 여행지나 그런 데만 좀 지역 국지적으로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방학 때 이럴 때면 학원 수요 약간 있고 이런 곳에서 이런 거 있는 줄 네. 알았는데 시기적으로나 국지적으로 되게 특이한 경우에만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일종의 시장, 임대차 시장 안에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주 단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강남이나 도심 같은 때에 빌트인 형태로 이제 가구나 가정 같은 경우를 마련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네. 단기 임대 매물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숙박 공유와는 좀 다른 형태. 공유 숙박법하고는 다르다고요? 예, 이게 네. 정확히 법적으로도 단기 임대는 주택 임대업이고 이런 숙박 공유는 숙박업으로 그렇죠. 분류가 되고, 네. 뭐 예를 들어 숙박 공유업 같은 경우는 청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네. 단기 임대는 이제 그런 건 제공. 본인들이 해야 되나 보죠. 그렇죠. 제공이 안 되죠. 그런 네.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왜 확산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장기 거주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단기 임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내고 뭐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2년 단위의 그 장기 거주에도 묶이고 싶지 않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도 기인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출장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되는 이런 변동이 있거나 혹은 시험이나 취업 준비 이런 상황에도 단기 임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프리랜서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네. 그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는 형태들이 다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회사 근처에 꼭 거주해서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거나 그런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구애받지 않고 좀 짧게 거주하고 싶다, 이런 식의 수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단기 임대 시장이 커지는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그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 관세 정책의 성적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서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자,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두고 혼돈에 쌓인 미국 내 상황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물가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뭐 지난 한 4월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네. 내가 물가 잡겠다. 바이든이 경제 다 망쳐놨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지 않니? 얘네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라고 했는데 지금 10월까지 성적표를 보면은 네. 바이든 마지막 2024년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9월만 보면 지금 10월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9월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그전엔 그래도 오른다 해도 한 2%대, 2.4%, 2.3% 이렇게 됐었는데 네. 9월에는 3이라는 숫자가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켓에 갔을 때 달걀 살 때, 빵 살 때 그러지 않아도 비싸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소위 네. 체감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감 물가. 네. 그런데 9월에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고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커피하고 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고기 가격이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은 좀 쇠고기가 싸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일단 싸죠.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언제 네네. 대비 13%란 말씀이시죠? 13%가 지난해 대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13%를 알고 있는데 그 일단 많이 그 사람들이 찾으면 그만큼 수요가 충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일단 그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그 사이클이라고 하고 네.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이는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갔고 네. 또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이민자 단속한다고 아이스들이 네. 곳곳에 이제 가면서 유색 인종들 특히 잡아들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네.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팁도 좀 오르났다고 하더라고요. 팁 많이 올랐어요. 팁 문화가 미국은 네, 네. 뭐 예전에는 그냥 약간 서로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주면은 거의 도깨눈을 뜨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영수증 그 고지서에 보면 비례 맞아요. 뭐 18%, 20%, 25% 이게 작년보다 요일이 좀 올라간 상태로 나왔다고 네, 미국 네. 방문한 분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23년인가 그때 갔을 때 한 3주 정도 있었는데요. 한 15년 전에 있다가 그러니까 2006년, 2008년 그 미국에 있다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네. 18%를 네.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네, 있어요. 버튼, 네. 그래서 15로 할래, 18로 할래, 혹은 뭐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이게 25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버튼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본 건 최고치가 그때 20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이 먹으면 네. 5명이 먹었나 싶은 정도로 네. 팁이 많이 나왔었죠. 1인분을 더 이제 팁으로 줘야 되는 정도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드신 분들이 네. 야, 상대적으로 한국은 싼 거다 할 정도로 맞아요. 너무 지금 비싸다고들 미국 소비자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다. 뭐 오히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밀가 인상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 같죠.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일단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2%대 그리고 9월에는 3%대 올랐고 맥도날드 그 경영자들 모임에 최근에 트럼프가 직접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그 모임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최근에 세트 메뉴를 냈는데 그게 5불에서 한 8불 정도 세트 메뉴를 새로 이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들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성이 나오니까 맥도날드를 살짝 압박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세트 메뉴가 출시돼서 여러분들 고맙다. 여러분들이 물가를 잡아주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난 14일에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그 소고기나 커피, 토마토 이런 열대 과일류나 네. 향신료 이건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농축산물 한 200여 종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200여 종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브라질산 쇠고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커피, 커피. 코코아, 네. 과일
이런데 원래 기본 관세가 10%인데 네.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40%를 추가로 부과했다가 총 50%인데 네, 아 맞습니다. 뜨거 하면서 지금 다시 40% 없애고 원래 10%로 간 거예요. 네, 네. 아. 10%도 있고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 일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0%. 아, 로까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나 이제 소고기 소비량, 커피 소비량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호주가 이 쇠고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44억 호주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수출하던 걸 막 관세를 몇십 % 때리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지난 14일부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게 다 낮아진 거죠. 네. 어쨌든 관세를 많이 받으면 그게 이제 그 미국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그 관세의 그 부메랑이 미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니까 네. 지금 생각했던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지금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관세를 올리면 수출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내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천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세를 내고 그 부담만큼 소비자한테 물가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돌아서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정부는 관세 때문에 이제 배가 부르지만 중간에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기업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6개월 지나니까. 이게 네. 이제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일단 이제 내가 힘들면 네. 이제 이 뭐 그동안 지지했던 지지자들마저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반드시 물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문제나 앱스타인 파일 문제나 혹은 뭐 당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폭스뉴스가 그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의 좀 우호적인 네, 곳 보수 아니겠습니까? 색채죠. 네. 그래서 20일 공개된, 그러니까 며칠 전 공개된 폭스뉴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5%가 1년 전에 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특히 네. 이 가운데 60%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식료품 외에도 공과금, 뭐 의료비, 주거비, 우리 렌트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올랐다고 하는 그 응답자가 한 66%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지지율이 38%를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CNN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2021년 16 의회 폭동 당시에 네. 그때 정말 최저치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경신하고 있을 만큼 어허. 네,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30%대. 근데 지금 네. 아시겠지만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때 취임한. 폭동이라는 게 이제 의회 승복 네. 안 하면서 했던 그 폭동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폭스뉴스에서는 물가가 올랐다는 조사한 거고 그건 네. 이제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 지지율 조사는 지금 다른 기관 걸 말씀하셨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지지율에 나는 지지를 포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상관관계 있는 조사가 나온 건 아닌 거죠. 일단 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폭스뉴스는 제가 일단 여러 개 발췌해 와서 그런데요. 네. 폭스뉴스는 식료품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85%. 그리고 입소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일단 물어봤을 때 38%고요. 네. 그리고 MBC 뉴스인데 그건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 뭐 이때인데 이때 응답자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네. 각각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물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볼수 그렇게 있다. 해석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관세 수입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얼마야? $2,000씩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0 관세 배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갑자기 우리 코로나 때 모든 사람에게 돈 통장에 이제 꽂아주던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2,000를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론도 안 좋고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특히 마가 세력 내에서도 공화당 그 우세 지역에서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네, 막아.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율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얼마 전에 한 $2,000를 줄게라는 입장을 한 여러 차례 밝혔어요. 네. 그런데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잡고 있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관세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렇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의회의 어떤 절차들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00달러까지 준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화당 내부의 얘기고 일부 외신 따르면 이제 하원 예산위원장 우리도 이제 위원장들이 발언권이 세지 않습니까? 네네. 하원 예산위원장이 이 성장 친화 조디 에링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조디 에링턴. 네. 국민에게 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관세 배당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존 티웬 상원 네.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재정적자 감축이 지금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수입을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가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참 뭔가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관세 부과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돼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사실 대법원에서 언제 결론이 나올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그 점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6명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뭐 혹은 중도 3명 그래서 6대 3의 구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미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11월 5일에 구두 변론 첫 심리를 열었는데 네.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5,500억 달러, 우리나라에는 3,500억 달러 관세 협상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좀 긴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IEEPA, 맞습니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네, 저는 길어서 안 썼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있는 거 맞는데 이게 1970년대 제정된 법인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도 되느냐. 그래서 다름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내 수입업자가 소송을 건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먹고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이제 최종 심리를 하는 곳이라서 심리를 열었는데 10월에 나온 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11월 5일 날 이제 질문 자체를 그게 정말 대통령의 권한인가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로 된 정확한 워딩들이 다 일일이 전달된 건 아닙니다만 6명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6대 불리한 3으로 거죠. 본인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6명이 그렇습니다. 불리한 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미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이 법인데 네.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건지 위협인 건지부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역 적자가 심하다 알겠어.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어. 그렇다고 무슨 이게 위협까지 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이고 네. 과거에 이렇게 이 법을 근거로 관세 협상을 진행한 역대 대통령이 없다 보니 이게 네. 굉장히 관건인 것이고 그게 우리 뭐 한국 기업이 휴한 것도 아니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네, 플랜 B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 교과세대로 하면 일단 환급해야죠. 그동안 관세 그동안, 예. 벌어들인 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네, 또 네. 환급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대목을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 자주 화면에서 보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베센트. 물론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이 많이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 김정관 장관하고 예. 그런데 이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면 좀 약간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요즘 하고 있죠, 이 베센트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업자들에게 큰 횡재를 안기는 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대법원이 그런 혼란에 뛰어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라면서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네. 굳이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까지 했을까? 본인들도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감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 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플랜 B가 패소 시에. 있느냐? 패소 시에.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실제 그렇죠. 네. 법으로 네. 예를 들면 무역법 301조 우리 왜 슈퍼 301조라고 많이 들어보신 네, 거 있죠. 네. 그리고 무역법 122조도 있고요. 또 네. 관세법 338조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이라고 미국과의 합니다.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맞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뭐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 활용해 본 적이 없는 법이고 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 관세를 기간도 있어요. 150 150일. 동안 부과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선도 기분 나쁘면 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122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대는 15% 기간까지 있으니까 네.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무역 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관세를 남기기 위해서 또 다른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결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네, 나오지 상반기?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중간 선거가 그 11월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사활을 걸고 네. 우린 이런 것도 있어라면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건데요. 네. 내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제가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 보면은 내년 한 3, 4월 이렇게 예측하는 언론들이 좀 대법원 있더라고요. 판결. 네, 대법원 네. 판결. 그런데 11월이면 사실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악재로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어허.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역으로 아까 그 보수 우위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이 왜 그렇게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트럼프한테 뭔가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야 논리적으로 이거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가져와봐. 보충해라. 조금 더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쨌거나 11월 4일에 그 미국의 미니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뉴욕시장 선거 비롯해서 네. 뭔가 하여간에 불안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결과 나온 거 보고요. 맘단위를 막 그 공산주의자 뭐 저 좌파 막 엄청나게 욕을 하고 대놓고 이러더니 그저께 만났죠? 네. 막 두 분이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었다. 트럼프가 맘단위를 그 인도스먼트라고 하죠. 먼저 끌어안았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실제 제스처는 뭐 맞습니다. 비하인드를 읽어야죠. Between the line.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1월 4일 날이 우리도 왜 뭐 미니 뭐 보궐선거 하면은 내년에 총선, 내년에 지방선거 이제 가늠자처럼. 가늠자처럼 이런 것처럼 11월 4일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거였고 예. 민주당이 우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당장의 이제 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또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고용 지표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10월 보니까 치는, 네.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이날 어떻게 할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당장은 12월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그런데 그 뉴욕 연준 총재가 지난 21일에 뭐 약간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연준 총재면 발언권이 이제 무게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하고 약간 얘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12월 당장은 기준금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번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리 차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앱스타인 파일 얼마나 공개하느냐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앱스타인은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어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네. 공개하기로. 네. 그런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 뭐 예를 들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치를 심어놨어요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갑자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트럼프를 최전선에서 보호했던 바로 그 하원 의원이 나 사임하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 혹은 마가 세력 내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이 다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민심에 그럼요. 민심을 지었고. 읽으면서 또 자기 행보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영원한 의리라든가 이런 그렇죠. 건 없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네. 그린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미국 정가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는 사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요즘에는 금요일만 되면 시장이 좀 안 좋은데 그런 것 같죠. 몇 주째 지금. 네, 미국 증시는 이제 지난주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91%, S&P 500이 마이너스 1.95%, 그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2.74% 이렇게 이제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뭐 주요 기업들도 대부분 안 좋았고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3%, 5% 가까이 빠졌는데, 다만 이제 알파벳 혼자 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 효과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질주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이제 시총 3위까지 이제 올라서게 됐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는 AI 거품론. 이게 아직은 그 젠슨항 CEO가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축소됐죠.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그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반전돼서 좀 오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논쟁은 되게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뭐 AI 버블 우려,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이 두 가지가 아직은 해소가 안 되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경제 지표가 FOMC가 열리는 12월 10일 전에 발표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 10월 고용보고서가 12월 16일 날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 뭐 연준의 그 FMC가 12월 10일 날 열리는데 뭐 데이터를 못 보니까 이 부분도 부담이 됐고, 또 거기에 올해 4월부터 7월, 그러니까 10월까지 나스닥이 7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곤한 거죠, 사실 이 주가 오른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지난주도 미국 증시는 좋지 않은 좀 그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 연준의 3인자로 불리는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 네, 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환율이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연준 내 분위기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하나의 통화 정책인데 참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 게 무슨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였는데 그리고 지난주 중반까지는 30%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다시 70%가 된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널뛰기죠. 사실 이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이분이 연준에선 그래도 파워가 센 분이니까 금리 인하 좀 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좀 긴축적이다. 되게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금리 인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겼죠, 당연히.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은 이걸 100% 믿지 못하는 게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또 연준 내에서 반대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보스턴 연준의 콜린스 그 총재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정책,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동결이 되게 네. 적절하다. 그리고 달라스 연은의 로건 총재도 네. 이분이 제일 강경하거든요. 이미 2차례나 인하했는데 한마디로 네. 뭘 더 하냐 이거예요. 더 할 이유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걸 확인하려면요. 12월 16일 날 대봐야 알아요. 모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16일 돼봐야 아는데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그 전에 10일 날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르는데 왜 하냐 이거죠, 이날을.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들이 다 엇갈리니까 사실 누구도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또 발언 한마디 또 이렇게 뭐 만약에 금리 동결적으로 나오면 인하 확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인하를 할 거면 하고 동결하면 동결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좋은데 네.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의 혼란만 더 가중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알파벳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시총 3위에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일라일릴리는 제약주에서 또 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기업들이 질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 이 두 기업이 되게 힌트를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은 유동성도 많고 AI 기대감이 높으니까 다 올랐거든요. 사실 기술주 AI 관련된 기업들
다 올랐는데 지금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알파벳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동성이 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잖아요.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안 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놀래죠. 그리고 AI 거품 얘기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두려워하는 건 아니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주가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 부담감이 있는데 근데 워런 버핏은 알파벳에 투자를 했는데 알파벳은 지금도 돈을 잘 벌거든요. 네. AI가 아니어도. 네. 근데 여기에 AI까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제미나이 이제 3죠. 최근에 업데이트했는데 네. 미국 내에서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AI에서도 이거 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1등이 앞으로 될 것 같고 지금도 돈 잘 벌고 현금 흐름 좋고 요거를 시장은 인정하면서 여기에 돈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일라이릴리도 똑같거든요.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1등인데 네. 최근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그 마운자로라든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 사실상 역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등한테 더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지금 현금 흐름까지 되게 좋습니다. 돈도 진짜 잘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좀 위축되는 구간에서 기업들 주가는 싸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검증된 회사에 투자하자 차라리.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달러 제약사로는 정말 역사를 썼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대단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확실한 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는 뭐 이 알파벳이나 일라이릴리 같은 스타일의 기업들이 좀 강하다. 네, 그 이유를 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운자로가 원래 그 당뇨 치료제로 나온 거죠? 네, 당뇨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 근데 원래 이제 위고비랑 경쟁을 하는데 후발주자인데 네, 어떻게 마운자로가 요즘 좀 보면 오히려 기세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효능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좀 이제 향후에 더 좋은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은 어쨌든 시가총액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금요일만 되면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월요일에 좀 그나마 좀 나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도 좀 괜찮아질까 하다 끝에는 안 힘없이 좋았습니다. 빠졌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정말 엄청난 폭락 후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의 힘을 좀 받아서 이제 네. 금리 인하 또 하나보다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그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3천억 정도 매도 나왔고 개인도 좀 많이 팔았어요. 한 7천억 팔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일단 하락했습니다. 3,846.06포인트. 네. 7.20포인트 빠져서 뭐 많이 빠지는 않았지만 그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오늘 아침에 3,900 넘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3,846이니까 사실상 이제 위에서 보면 급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코스닥은 하루 종일 약했습니다. 856.44에 끝나서 7.51포인트 0.87%나 좀 빠졌는데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가 2% 올랐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됐고 특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종전 얘기가 좀 자꾸 나오잖아요.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다 보니까 오늘 현대로템이나 방산주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면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는 방산주에 안 좋은데 네. 근데 방산주가 시총이 또 되게 큰 편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그게 오히려 어쨌든 이제 방산주 주가 급락이 좀 안 좋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슈는 없었지만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올랐는데 네.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빠졌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좀 버텨서 코스피가 버틴 거지 사실 시장의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네, 좀 급락장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오늘도 이어갔다. 한마디로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한 그렇죠.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이후 재상장한 거죠? 네, 오늘 이제 두 개 회사로 나눴는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 두 개로 네. 나누는데 네. 아마 이제 거래 정지 전에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100주 갖고 계셨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65주 갖게 되고요. 네, 삼성 에피소딩스. 35주. 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오늘 이게 주가 보신 분들은 둘 다 마이너스인 것 같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찍혔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래 정지 전에 시가총액 둘 다 합산하면 86.9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가 56.5조, 네. 삼성 에피솔딩스가 30.4조입니다. 네. 근데 오늘 어떻게 끝났냐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3조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에피스홀딩스는 10조로 떨어져 버렸어요.
주가 30조에서 10조로 네. 떨어졌다고. 둘이 합산하시면 그래도? 93조 그래도 전체 합한 하면은 거보다는 한 6조 정도 늘어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네. 7조 정도 늘었으니까 7조면은 한 8%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주가는 그러니까 뭐 평가 이익은 좀 올라갔겠지만 네. 어쨌든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애초에 왜 분할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해상충 관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바이오로직스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라이릴리 같은 데서 만약에 약을 만들어 달라고 설계도를 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을 만들어줘요. 네, 이제 네.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인데 네. 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복제약. 복제야. 근데 이제 저기 일라이릴리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걸 맡기는데 그 밑에 있는 회사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눌 수가 있는 복제약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가 되면 네,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예, 있을 수 있다. 이해상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불편한 거죠. 이런 네. 이슈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분할해버린 거죠.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분할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대만 문제를 거론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에 중국이 이제 일본 여행 자제하라 이렇게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러면 우리 국내 관광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사실 요즘에 시장 안 좋은데 이쪽만 좋아요. 사실 이쪽이 이제 관광주라 그러죠. 흔히 뭐 호텔, 카지노, 네네. 뭐 화장품 이런 쪽이 좋은 이유가 근데 이게 일회성이면 이러다 말 텐데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우리 10년 전에 한알령과 비슷해요. 한알령처럼 좀 오래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이제 일본 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정책을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강대강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네. 아마 당분간은 뭐 정말 이거 갑자기 1년 안에 일본 관광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과 우리는 어쨌든 관광 쪽에서는 약간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경쟁 국가죠. 네. 도쿄 갈까 서울 갈까 이러는 건데 한알령 때는 서울 안 가고 도쿄 가버렸죠. 네. 우리를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반대죠. 실제로 한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변경하는 수요가 되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래 안 그래도 캐대온 효과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네. 중국인 관광객까지 더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 구조적으로 되게 좋아질 수 있는 K 관광주들한테 호재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서 관련된 주식을 좀 신경 쓰시면 네.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옛날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태국 방콕이래요. 네. 2등이 도쿄, 네. 3등이 이제 한국의 서울. 네. 이렇게 근데 차이는 크지 않은데 여기 도쿄 수요가 빠져버리겠죠. 네. 그러면 방콕이나 다음에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사실은 한국이니까 네. 한국에 올 수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거기 올리브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네. 카지노.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이 아마 거기랑 이제 피부과 예, 이런 산업들이 좀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즘 좀 시장이 힘들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강 세장이 큰 흐름에서는 좀 가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면 투심도 많이 흔들리고 이럴 때 어떻게 이 변동성 장세를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주식 처음 네. 하신 분들이 좀 힘드신 게 이제 뭐 4천 넘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은 수백 번 겪으실 거예요. 이렇게 급락 진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급등장도 수백 번 나오고 근데 주식시장은 급등도 있고 급락도 있고 네. 횡보도 있고 그냥 네. 계속 변합니다.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게 이제 끝난 장이냐 그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뭐 금리 인하 안 한다 막 이래서 좀 흔들리는 장인데 대세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고 옛날에도 20년 주기로 상승장 발생했을 때 이런 급락장은 항상 반복이 됐어요. 네. 고점 대비 보통 10%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9% 가까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또 조정장이 지나면 또 상승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반대로 좀 겁을 먹으시기보다는 좀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지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네.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쨌든 12월 10일 FOMC 전까지는 조금 그 시장이 지루할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일단 이제 26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3분기 그 GDP가 발표되고 9월달 PC의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네.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되고 다만 27일은 미국이 휴장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로.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레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